자, 2021년 4월 모의고사 독서 파트입니다, 지금. 자, 앞에 보시면 그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범죄 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고, 자,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형사소송법이니까 우리 민사하고 좀 다르게 뭔가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재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거기서 법을 구형을 하는 걸 형사소송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거는 누구나 여기서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나 똑같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자, 이걸 우리는 증거 재판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허용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자의적의 뜻이 뭐죠? 자의적? 그렇지. 그래서 임의적 또는 자의적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걸 증거에 의해서 증거를 근거로 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증거는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왼쪽 부분에서 증거 능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뭐가 있어요? 증명력 보이나요? 증명력. 이렇게 두 개. 지금 이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증거 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증거 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는 법정에서 주요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이용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분명히 심증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 저기가 있지만 증거는 분명히 있는데도 증거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활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판결을 할 때. 자, 여기서 증거 능력의 요건은 법률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형사소송법은 자, 오른쪽입니다. 자,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조건을 자, 여기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두 번째 자백 배제 법칙, 전문 법칙 이 세 가지 원칙으로 명문 이것을 문장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이거 배제가 된다는 것은 증거로서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가시면 자, 이 원칙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자,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서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먼저 첫 번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뭐 이거 이렇게 도청장치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건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뭐란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아랫부분에 사법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을 자,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뭐 형사가 저 사람이 범죄자다. 그걸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심증을 갖고서 가갖고 이거 어떻게 불법으로 가가지고 이걸 지금 가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수집한 파생 증거. 자, 달리 하면 우리가 1차 증거가 있겠죠. 불법으로 그걸 뭐 해갖고 도청을 했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 그거에 의해서 다시 또 거기에 대한 2차 증거를 우리가 또 거기서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가 조차도 뭐가 된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배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 배제가 돼버린대요. 자, 이걸 우리 뭐냐? 독수 과실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랫부분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독수라는 말이 뭐야? 자, 이 숫자는 나무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독에 오염이 된 나무라면 과실, 다른 말로 과일이란 뜻이에요. 과일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다음 독 열매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조차 써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을 영장 없이 이걸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얻은 진술이라면 아직까지 지금 영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야.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얻은 진술이라면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은 물론 그 진술의 도움으로 찾아낸 물증의 증거 능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자, 예외가 있네요.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자, 어떤 인과관계, 자, 원인과 결과에 이것이 인과관계가 자, 희석이 됐거나 단절이 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과는 별개라고 보는 거야. 1차 증거와 2차 증거는. 자, 그렇다면 이런 인과적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주 희박하다고 봤을 때는 이때 2차 증거를 어떻게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백 배제 법칙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지금 뭐 군사 정권 시대나 이럴 때 지금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막 물고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 고문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죽음에 어떤 가까워지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짓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진술자의 자백을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경우에 임의성이니까 자기가 자기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것을 강제적인 어떤 이걸 위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자백은 중요한 증거이긴 하지만 수사 방법이 자백을 얻어내는 데만 의존하게 된다면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아까처럼 뭐 전기 고문하거나 뭐 물고문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자백 배제 법칙은 자백의 주체가 신체나 그다음에 정신적 압박이 없이 임의로 한 자백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됐죠?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전문 법칙입니다. 이 전문가일 때 전문이 아니에요. 이건 전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전달하는 어떤 문장 같은 것들. 자,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 증인이 직접 와가지고 뭔가를 거기에 대해서 직접 증인으로서 그것을 하는 게 밝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 증거란 피고인 또는 증인 등 사안을 체험한 자가 경험한 자가 구두로서 말로써 진술한 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진 거, 전달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에서 지금 이루어진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테 들은 걸 그냥 옮기는 것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이러한 전문 증거인은 구두로, 자, 구두니까 말로 하는 거죠. 자, 말로써 하는 전달하는 전문 진술과 자, 그 다음에 서류로써 하는 거 있죠. 이것을 내가 글로써 쓰는 경우. 자, 이런 서류인 전문 서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전문 증거는 진술 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자,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고요. 자, 그 중간에 그것을 전달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앞에 부분 사실의 어떤 저기는 빼버리고 지금 이 사람한테 피고인한테 불리한 부분만 이것을 이렇게 전달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왜곡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편집 조작이 우려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전한 걸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이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문을 해야 되는데 반문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이런 것도 두 번째 문제점. 자, 세 번째, 전문 증거에 대해서 법관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할 수 있는 이게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문제점. 자,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결국 어떻게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전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한 피고인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당연히 안 하겠죠. 왜? 분명히 자기한테 좀 불리한 진술을 할 텐데 그런데 자, 어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걸 증거 능력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이걸 증거 동의라고 합니다.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뭐 여기까지 몰랐어? 증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다면 자, 요거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바로 뭐야? 이 증명력 부분입니다. 자, 증명력. 자, 증명력은 증거 능력과는 달리 증거 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
자, 신빙성이니까 다른 말로 신뢰성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명력 평가는 증거 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를 따지는 것으로 증거 능력 평가가 증거 능력의 유무만을 가리는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이걸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증거로서 이게 가치가 있느냐 이걸 본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위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증명력 평가라는 것은요, 크고 작은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신뢰성이 있다, 이 정도로 이걸 평가를 하게 되면, 자,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어떤 것은 법적으로 그건 증거의 가치, 증거로서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증명력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만약 사건과 별개의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증거라면 이것은 여기 판결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증명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증명력이 있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 입장입니다. 자, 밑에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자, 이러한 원칙을 우리는 자유심증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 법관은 이거 판결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 중에 어떤 증거를 택하고 어떤 건 버리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자유심증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가 제출이 되면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바로 이 자유 판단에 따릅니다. 자, 법관이 결국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결국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법관의 판단은 합당한 근거를 배경으로 해야 돼요. 자, 이 합당한 근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증거가 필요하겠죠? 증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판결을 내야 될 거야. 자, 또 정답 이 단순한 자의적 판단은 자기가 자, 이런 거 증거 없이 이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 인위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밑에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 자료를. 자, 그래서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바로 법관의 바로 자유 판단이 맡길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어떤 증인이 증거를 내밀었는데 이것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이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법관은 그 중에서 더 자기가 봤을 때 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머지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신빙성 없는 증인의 증언일지라 할지라도 법관은 일정 부분의 증언을 골라내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신빙성 없는 증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이,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벽하게 신빙성 있게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력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진술 못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정신박약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일부는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명히 똑같은 걸 일관적으로 계속 진술을 한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기 자백 배제 법칙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는 없었어요. 자, 여기 잘못됐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답 정리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 위주로만 쭉 정리합니다. 자, 6번에 기억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으래요. 자,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거?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증거로서 채택은 할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이것이 증명력이 없다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문서이기지만 그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버리면 결국 이것은 증거로서의 어떤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서 사건 요지하고 연결해 갈게요. 반응이 좀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화학류를 허가 없이 소지했대요. 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지금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권총 같은 경우로 개인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이 소지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자, 수사기관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를 봤더니 자,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어요. 자, 이건 증거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랬었죠? 자, 두 번째, 증거 1을 기초로 획득한 압수물 사진이니까 이것도 2차 증거죠? 이것도 복수 과실의 원칙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 2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이거 인정할 수 있죠.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또 법정에서 이루어진 목격자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여기서
사실 인정에 자료로 세울 수는 없고 증거 1은 이에 따라 증거 1-1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이에 증거 2와 증거 3 등에 적법하게 수집되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세울 수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 1- 증거 1 같은 경우를 이것을 조금 기다렸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다음에 했더라면 이때는 법정 구속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하고 너무 어떻게 현행범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가고 형사들이 가갖고 만약에 체포했다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그럼 이런 거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답은 2번에 있네요.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증거 1과 증거 1-1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얘는 사용할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갑시다. 자, 8번에 A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가나에 대해 추론한 내용이 지금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 A 갈라 무슨 내용이었죠? 자, 전문법칙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이것을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을 우린 전문법칙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 가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형사소송법에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했대요. 자, 그럼 예외적으로 그럼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자, 우선 진술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원래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거나, 자, 또 그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자, 이런 경우는 어떤데요? 그때 이것을 인정한답니다. 증거 능력으로서. 자, 예를 들어 공판기일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네요. 자,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니까,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범죄인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신문을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이거 진술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의 진술 및 그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전문 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 뉴스에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요? 저는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죽었는데 아내가 분명히 죽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 조기가 없어. 그 시체도 발견을 못했어. 자, 이런 경우도 어느 정도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저 밑에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사망 내지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자, 이때 그 진술을 담은 전문 증거가 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증인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써놨던 뭐 있어요? 만약에 이 전문 증거가 있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적절한 걸 찾는 거네요. 자, 동그라미 가가 자, 전문 법칙이 예외로 인정된 것은 원래의 진술이 법정에 지금 전달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편집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기 때문에? 자, 가 부분에서는 지금 누구? 피고인 당사자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편집 왜곡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에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법관이 지금 모순으로 판단된 증거들은 어느 쪽도 증거의 실질적 가치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시사 선택할 수가 있죠. 이 중에 내가 지금 이건 판사 입장에서 법관 입장에서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지금 내가 이거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잘못됐네요. 지금. 자, 10번입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 읽는 과정에서 문맥을 고려할 때, 자,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있어요. 자, 진술자 임의성을 지키는 데 의존한다 그랬는데, 자, C 부분에 가보시면, 자, C에서는, 자, 어디 있어요? 자, 자백을 얻어내는 데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증거를 위해서 목적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임의성 자체가 아니라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 얻어낸 것. 자, 이게 있으니까 임의성을 강조하는 게 이게 자율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임의성 자체가 제대로 얻어내지 못한 것. 자, 그래서 임의성을 지킨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한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걸 진술하게 놔둬야 되는데 진술자가 이걸 반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니까. 자, 10번까지 됐고. 자, 아랫부분에 갑니다. 11, 16번입니다. 자, 여기서 스톨리츠는 자, 우리가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결국 누구? 우리 자체, 감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미적 태도로 지각을 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은 다 미적 대상으로 보는 거야. 아, 예쁘네? 아름답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미적 태도는 어떤 대상을 유형성의 근거에 바라보는 실제적 지각 태도와는 다르게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가 말하는 미적 태도는 그것이 예술 작품이든 아니든 감상자가 지각하는 대상 자체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하는 태도. 자, 이 세 개의 단어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찾아봐야겠네요. 그럼 무관심적, 그 다음에 공감적, 그 다음에 관조라는 이 단어 세 개. 자, 먼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스톨리치가 말하는 미적 태도에서의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비관심이 아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비관심이 아니래요. 자, 무관심적이라는 말은 대상을 사용하거나 또는 조작하여 무엇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자, 어떤 특정하게 그걸 조작하거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다른 목적을 담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감상 그 자체로서 그냥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다시 말해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나 자, 이익이나 손해 자, 이런 관계를 떠나서 자, 이걸 고려하지 않네요.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 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과를 볼 때 어떤 지식이나 수익을 얻으려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뭔가 목적이 담겨버린 거죠. 자, 지식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수익도 안 돼요. 자, 단지 사과라는 대상 자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무관심적입니다. 자, 밑에 두 번째 공감적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자, 공감적이라는 것은 감상자가 대상에 반응할 때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 이것을 공감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 이를 위해서 감상자는 자신을 대상과 분리시키는 신념이나 그 다음에 편견과 같은 이런 반응들은 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상이 감상자에게 흥미롭게 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특정한 신을 지금 참여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어떤 조각품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보고 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 조각품에 대해서 자, 감상자 자신의 종교적 기준과 다르다고 거부했다면 자, 이것은 일정한 신념 내지 편견이 들어가 버린 거죠. 자, 이건 그런 공감적인 해석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밑에 세 번째가 관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관조, 볼관자에다가 빛을 줬자. 그리고 관조라는 말은 보통 비춰주는 대로 보는 것. 자, 이 뜻인데, 자, 단순한 응시가 아니라, 단순히 바라만 본다는 뜻이 아니라, 감상자가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 자, 여기 적극적 주목이라는 단어를 써놨네요. 자, 관조는 활동과 함께 일어나기도 하는데, 일정한 어떤 활동이 있대요. 일례로 음악을 듣는 감상자가 음악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 멜로디를 따라서 같이 손으로 장단을 맞추는 모습도 여기 관조에 포함시키네요. 그러나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여 활동하는 것이 관조가 의미하는 바의 전부는 아니래요. 그 어떤 일부분만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대상의 독특한 가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자,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섬세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걸 식별력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식별력을 갖추고 관조한다면, 그걸 바라본다면 더욱 풍부한 미적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러한 식별력은 반복해서 예술작품을 경험해 보는 것. 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작품에 드러나는 표현 기법 또는 작품의 구성 요소와 같은 이것을 내가 공부해 보는 방법. 자, 세 번째, 내가 예술 형식에 대해 기술적 훈련을 해보는 것. 내가 직접 만들어 보거나 제작해 보는 이런 것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식별력을 기를 수 있다. 자, 내가 뭔가를 지금 제대로 감상하고 그것을 구분하거나 식별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만큼의 실력을 갖추면 되겠죠. 근데 뭐 작가만큼의 실력은 아니겠지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력을 점점 키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남문단에서는 지금 비어진리는 자, 미적 대상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보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미적 대상이란 예술 작품의 속성 중에서 올바르게 감상되고 비평될 수 있는 것. 자, 이걸 우리는 자, 바로 미적 대상이다 이렇게 봤네요. 속성이란 개념을 썼습니다. 그는 미적 대상이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고 봤어요. 자, 아까 위에 있는 경우는 감상자의 주관성이 당연히 개입될 수 있다고 봤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나의 경우, 비진리는 자, 여기는 주관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네요. 자, 오직 예술 작품 자체의 속성들의 근거에서 자, 미적 대상을 규정할 수 있다는 객관주의적 입장을 씁니다. 자, 객관주의를 지금 내세웠네요. 자,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분의 원리와 자, 또 한 가지 바로 자각의 원리, 자, 지각 가능성의 원리 이걸 통해서 예술 작품에서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미적 대상에서 배제시킵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죠? 가에서는. 근데 여기 나 부분에서는 자, 안 되는 것들은 빼버려야 된다고 보네요. 미적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먼저 비어젤리는 구분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예술가의 의도를 예술 작품의 미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 반대합니다. 자, 예술가 의도도 여기서 예술 작품 미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데요. 그는 예술 작품의 속성이 미적 대상이 되려면 예술 작품과 구분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거를 속성과 이 작품 자체 이거 구분해버리면 안 된다고 보네요. 자, 그래서 그는 예술 작품과 구분되는 예술가의 의도는 예술 작품의 속성이 될 수 없어서 미적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진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건 뭐만? 속성. 자, 이것은 잡을 수 있지만 예술 작품 자체를 작품의 속성은 볼 수 있지만 자, 거기 있는 누구일 것은 안 된다고요? 여기 있는 예술가 의도 자체는 여기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비진리는 지각 가능성의 원리를 내세우는데요. 예술 작품의 속성이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어야만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지각이 뭐야? 내가 감각이나 이것을 인지하고 눈으로거나 아니면 내가 만지거나 여러 가지 감각에 의해서 그걸 내가 느낄 수 있거나 이런 거죠. 알게 되는 거. 자, 비어젤리는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데 전혀 지각될 수 없거나 그걸 내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감각으로 느낄 수 없거나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것들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규정하고 자, 이를 자, 미적 대상에서 이것도 제외시켜버렸네요. 배제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에 대해 이 그림은 상쾌한 색조와 흐르는 운동감이 있다라고 했다면 이는 그림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미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정을 하네요. 지금 미적 대상으로. 자, 그런데 하지만 이 그림은 유화물감을 재료로 사용했네. 이건 1892년에 창작된 거야. 자, 이런 것들은 그림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자, 이런 물리적 측면에 대해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얘들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배제시킵니다. 자, 비어젤리는 이 원리들을 종합해서 예술 작품의 속성 중에서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대상을 밝히며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오로지 예술 작품과 분리될 수 없는 이 객관적 속성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감상이 여기를 제한시켰어요. 자, 11번입니다. 이 중에서 활동지 중에서 지금 반응이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여기 5번에 보시면 가와나는 핵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누구? 가에서는 누구? 자, 스톨리치의 입장에서 미적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바로 이 비어질리가 얘기하는 미적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답은 5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갑니다. 니은의 관점에서 자, 니은은 누구 입장이었나요? 자, 비어질리인가요? 자, 비어질리 입장에서 그 위에 있는 가 바로 이 스톨리치 입장을 지금 여기에 대해 보인 반응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조각 작품에 담긴 특정 신을 참여한 예술가의 의도는 자, 무엇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객관성을 계속 객관적 속성 이런 거 강조했잖아요. 지각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술 작품과 이건 구분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또는 배제시킨다고 그러죠.
자, 또 따라서 예술가의 의도는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 작품의 의미를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이건 볼 수가 없는 경우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3번에 갑니다. 자, 스톨리치하고 지금 비어질리의 입장에서 A, B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A는 자, 여기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냥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브룰로 박스라는 이 박스 그냥 자체 박스인데, 자, 오른쪽 B 부분에 있는 작품은 바로 누구의 작품이래요? 자,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의 이렇게 박스 싸놓고 만들어 이렇게 해놨는데, 복제해서 만든 이것은 1964년에 창작한 설치 미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나는 둘 다 구분이 안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자, 앤디 워홀 거면 예술 작품이고 공장에서 찍어내면 이것은 예술 작품 아니죠. 이렇게 봤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스톨리치 입장이니까 B는 실제적 지각 태도로 감상해야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누구 입장이죠? 이거는 오히려 나에 해당되는 자, 비어젤리 입장이죠. 얘는 지금 모든 것들이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다 안에다 다 집어넣을 감상의 대상, 미적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잘못됐고요. 자, 독서 활동 구조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주제별 체험학습에서 미적 대상 경험학이라는 주제로 표현주의 연극을 지금 보고 왔나 봐요. 자, A 부분에 갑니다. 자, 예술 작품들이 지닌 독특한 가치들의 주의 깊게 자, 이것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궁금해졌대요. 자, 그래서 읽기 전에는 지금 독서 목적 확인 내지는 이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자, 읽기 중,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읽기 후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 여기까지 넘어갔습니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독서 과정 3단계입니다. 이거. 자, 오른쪽에 오시면 자, 학생이 읽기 단계에서 활동한 내용이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읽기 중 활동입니다. 읽기 중 활동. 자, 그 다음에 두 글은 모두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미적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 관점을 여기서 나타냈다 했으니까. 일단 여기 부분에서 미적 대상으로서 인정을 했죠. 이거 두 개다. 자, 그 다음에 바로 15번 바로 넘어갈게요. A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읽기 후 활동을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여기서 자, A 부분에 가볼까요? A가 뭐였습니까? 자, 10 문제로 가야 되나요? 예술 작품에 지닌 독특한 가치들의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자,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거네. 자, 여기에서 가의 내용을 적용을 시킨다요. 자, 가는 누구 입장을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그 교양곡 감상이나 이런 경우에 어떤 섬세한 부분까지 얽매일 필요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 여기에서는 몇 번이었죠? 자, 가에서 자, 조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섬세한 부분들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식별력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안코가 잘못된 거네요. 자, 16번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거 그냥 단어의 의미하고 좀 연결해서 답을 찾으세요. 1번 어떠한 정당한 이득이나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어떤 태도적인 어떤 차이점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취하다의 의미가 차이점. 자, 마지막 하나 더. 어디로 갑니까? 자, 3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컴퓨터를 활용한다면 이런 압축 기술 같은 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이걸 좀 밝히는 내용인데 자, 디지털 이미지는 사진이나 그림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 자, 이것을 우리는 디지털 이미지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는 최소 단위 점인 화소로 구성되며 각 화소에는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값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일반적으로 화소의 수가 많으면 해상도는 그만큼 높아지긴 하지만
저장되는 데이터 용량이 커지게 되겠죠. 화소의 양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저장해야 될 양이 많다는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주는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이 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압축을 시켜서 용량을 줄일 거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하나는 기업, 자, 무손실 압축 기술이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손실 압축 기술.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말 그대로 기업과 니은만 본다면, 자, 무손실은 결국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일부분이 양이 전혀 손실이 없다는 얘기 되고요. 자, 손실 압축은 뭔가 여기 손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네요.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손실 압축은 압축 과정의 데이터를 손실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압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압축 효율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어요. 대신에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자, 손실 압축은 중복되거나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거해서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단점이지만 무손실 압축에 비해 수배에서 수천 배 이상의 높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가 있어서 보편적인 압축 기술로 활용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 어떤 거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손실 압축을 많이 쓰고 있네요. 동일한 데이터 같은 경우를 불필요하게 다 따로따로 이걸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최대한 줄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JPEG는 바로 손실 압축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이미지 파일인데, 자, 이때 이 형식의 압축은 크게 전처리, DCT, 그다음 양자와 부호화 처리 과정 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처리 과정에서는 자, 색상 모델 변경과 샘플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게 뭐냐? 우선 이 디지털 이미지의 색상 모델을 RGB에서 자, 이걸 YCB, CR로 변경을 하게 된대요. 자, 뭐가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RGB 모델은 빛의 삼원색을 조합해서 화소의 색과 밝기를 함께 표현하게 되는데, 자, 결국 여기는 뭐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빛의 삼원색이 뭐뭐 있었죠? R, 레드,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G니까 뭐였지? 그린, 초록색, 빛, 블루. 이 세 가지가 빛의 삼원색이에요. 이 RGB가 빛의 삼원색을 내겠던 거네요. 자, 이것을 뭘로 변환시킨대요? 다시 YCB, CR 모델 형태로 해갖고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와 자,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CB, CR로 분리해가지고 화소의 정보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색상 모델이 RGB 모델에서 이렇게 YCB, CR 모델로 변경이 되면 화소들에서 일부가 분만을 추출하는 샘플링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있는 자료를 다 모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어느 특정한 부분의 어떤 값만 이걸 샘플링을 하는 거죠. 추출을 해가지고. 자, 인간의 눈은 밝기의 변화에는 민감하고 색상의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샘플링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는 모두 추출되고, 자,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CB와 CR은 인간의 눈이 색상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추출을 합니다. 이걸 샘플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할 거. 자,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얘들은 모두 추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자, CB, CR 경우는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색상 정보에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부만 지금 추출하는 바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샘플링은 화소들을 일정한 단위로 묶은 블록에서 JAB의 비율로 화소의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J는 뭐고요? 자, 바로 이 가로 화소의 개수, 블록에서 화소 블록의 가로 화소의 개수를 얘기하고, 자, A는 화소 블록 첫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의 정보의 개수, 몇 개를 첫 번째 블록에서 추출할 거냐, 그 개수. 자, 그 다음에 B는 0, 두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의 정보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거. 자, 예를 듭니다. 4대 2대 0이라고 한다면, 자, 블록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고요? 자, 4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행에서는 2니까 2개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0이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추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결국 4 곱하기 2 블록에서 있는 8개의 색상 정보 중에서 2개의 정보만 추출해서 데이터 용량을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전처리 과정 후, 그 다음 DCT 과정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때는, 자, DCT란 샘플링한 화소의 정보들을 주파수로 변환을 하여 주파수 영역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리된 데이터로 나타내는 과정. 자, 이것을 주파수로 변환시켜서 이것을 데이터 형태로 나타내는 과정이 바로 뭐다? DCT다. 자, DCT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 8개, 세로 8개의 화소로 블록화된 행렬을 기본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8 곱하기 8이네요. 블록이. DCT가 수행이 되면 인접한 화소들 간의 정보 차이가 작다는 것을 나타내는 저주파 성분은 행렬 왼쪽 위에다가 따로 모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주파 성분은 행렬 오른쪽 아래로 모여서 주파수 영역에 따라 분리된 행렬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된 저주파 성분의 절대값은 고주파 성분의 절대값보다는 지금 크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세 번째.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그림 가볼까요? 자, 여기 아까 DCT하고 양자와 이해하기까지인데요. 자, DCT 부분만 볼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A 부분에 보시면 이쪽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자, 전체적으로 8 곱하기 8, 8칸 곱하기 8칸으로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이걸 행렬로 한다면, 자, 가로와 세로 같은 경우는 1, 1, 그 다음 밑에는 두 번째 칸이니까 2, 1. 이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B까지요. 자, 이 경우에, 자, 어느 쪽에, 지금 왼쪽 상단 부분에 저주파들이 모인다고 했고, 정보가. 자, 오른쪽 이 B 부분에 바로 뭐가? 고주파 정보가 이쪽으로 다시 행렬이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양자화 과정이네요. 양자화 과정에서는 DCT로 얻은 행렬값을 미리 설정된 특정 상수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특정 상수의 값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반올림을 해가지고 반올림 하게 되는데, 이때 저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작은 상수로 나눠지게 되고요. 작은 상수로. 자, 그 다음에 고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0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상수로 나눠진대요. 자, 그래서 반올림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눈은 저주파 성분에는 민감하지만 고주파 성분에는 덜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저주파 성분의, 자, 여기서 절대값은 줄이고 고주파 성분은 제거해서 데이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큰 값으로, 큰 상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밑에 마지막에 부호 과정이네요. 자, 부호는 양자화를 거친 행렬값을 이진수의 부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컴퓨터에다 지금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진수 0과 1밖에 지금 따로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허프만 부호가 사용이 되는데요. 자, 허프만 부호는, 자,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적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고 드물게 발생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더 많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는 방식. 자, 그 결과 허프만 부호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손실시키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이미지의 데이터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전체적으로 이 허프만 부호를 사용하는 방법, 데이터 손실은 시키지 않고 그 이미지의 데이터 용량은 전체적으로 줄이고, 이것을 의도합니다. 자, 30번. 기억력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좀 찾으라고 했는데, 자, 기억이 뭐였죠? 무손실 압축, 그 다음에 손실 압축으로 나눴는데요. 자, 여기서 30번의 기억을, 자, 디지털 이미지를 압축하면 데이터 용량을 줄어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다 안 줄어드는 건 아니죠. 자, 무손실 압축인 경우도 줄어들게 데이터 용량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원본으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무손실과 손실 압축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X 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31번에 화소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여기서 화소의 수가 늘어날수록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화소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커지는 거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32번과 연결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학습지 일부분에서, 자, JP, 그 다음에 EG, 형식의 압축 과정인데, 전처리 과정부터 부호 과정까지 먼저 단계를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샘플링을 하기 위한 건데, 제가 번호로 좀 매겨놨어요. 자, 여기는 지금 총 몇 개? 4칸씩 해서, 그 다음에
두 줄씩 돼 있으니까 블록을 지금 어떻게 해? 자, 비율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칸에서는 두 개를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서는 두 번째 칸에서는 하나도 지금 안 갖고 왔으니까 여기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나 부분에서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4칸씩이네요. 자, 그럼 4, 4개 블록.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서 1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 1개씩이니까. 자, 4대 1대 1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에서는 바로 이 검정색 부분이 색상 정보를 추출한 샘플링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흰색 부분은 추출하지 않은 거니까 샘플링이 안 된 부분이네. 자, 아까 2번 부분은 따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32번에 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JPEG 형식의 압축 과정을 이해했는데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오고 있어요. 자, 이 답 4번에서 다와 라에서 모두 데이터를 손실시켜 데이터 용량을 줄여준다고 했는데 다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손실이 되긴 하지만 자, 라 부분은 뭐 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 마지막 부호화 과정이에요. 이건 그냥 뭐만 바꿔주는 거야. 이진수로 해갖고 이거 바꿔주는 역할을 하나요?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의 어떤 손실 자체는 여기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 라는 여기서 자, 라는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3번.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JPEG 형식의 샘플링 이야기 활동을 했는데 자, 이 중에서 결론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와 나에서는 추출된 CB와 CR이 각각의 개수만큼 Y가 추출되겠군. 말이 되나요? Y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를 넣고 그 다음에 C, B와 CR은 지금 각각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겠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4번에서 DCT와 그 다음에 양자 여파 이해하기 활동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적절한 걸 찾으니까 자, A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 자, 저주파가 모여있는 부분, 그 다음 B쪽은 고주파가 지금 이쪽으로 모여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양자와 가정에 서로 다른 상수를 사용한다.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지. 위에서 저주파 성분의 경우는 작은 상수를 사용했고 고주파의 경우는 큰 상수를 사용을 했으니까 자, 결국 다른 상수를 사용하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 자, 답은 34번에 2번까지 정리하시고 다 됐나요? 자, 독서 정리 마치겠습니다.